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원호시 김하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정신없이 메신저 답변을 보내고 또 밀린 일들을 쳐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쉼없이 밀려드는 일정과 속도에 맞춰서 허둥지둥 달리느라 정작 온전하게 내가 생각하고 배울 시간은 없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매일 마주하는 일터의 풍경부터 우리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변화와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쉼없이 밀려들었던 복잡한 일생각은 내려놓은 채 나만의 호흡을 되찾는 시간으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시행으로 기업과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액이 9천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고용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수백억 원의 혈세로 고용 의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 교육청과 국방부, 서울대 병원 등이 매년 부담금 납부 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복잡한 채용 절차와 관리 비용을 피하려는 편의적 선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터 마련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저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외형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한 상황입니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 지표는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취업난의 충격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청년층에게 고스란하게 집중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가뭄이 길어지면 결국 한국 경제도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거나 밀접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세를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 청년층은 1년 전과 비교해 6만 5천 명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업이나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처럼 최근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유독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직무별로도 법률 사무원을 비롯해 작가와 통번역가, 그리고 디자이너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전문기술 업종에서 구인 수요가 두루 축소됐습니다.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젊은 층의 업무가 인공지능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의 고용 지표를 통해 서서히 증명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급격한 산업 전환기 속에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고용 안전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호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AI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보고 인터넷 쇼핑을 하셨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는 쉬질 않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끊임없이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우리의 디지털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직업,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를 만나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 인터넷 세상의 심장과 같은 공간입니다. 수천 수만 대의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메일과 동영상, 금융거래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가 이곳을 거쳐서 운영됩니다.
하지만 서버는 쉬질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요.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냉각 장치가 멈추면 서비스 장애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들은 서버와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을 24시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방입니다. 장비에 이상 징후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 장애를 막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 전력 사용량과 서버 온도를 분석하고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찾아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성능 GPU 서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많은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기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관련 전공이 도움이 되며 서버와 네트워크, 전력 설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처리기사나 전기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같은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장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꼼꼼함이 중요한 자질로 꼽힙니다.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영상을 보고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한 일상 뒤에는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데이터 센터와 그곳을 지키는 엔지니어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네,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커질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지털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데이터 센터의 엔지니어 하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당연한 순간들이 누군가의 밤샘 근무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늘 당연하게 누려왔던 편리함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제자리를 지킨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하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바로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신입을 뽑는다고 하면서도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신입은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기업이 말하는 경력의 의미와 취업 경쟁력이 되는 경험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말하는 경력은 단순히 오래 일한 기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단순 반복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성과를 만들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또 만들어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 취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도 가능합니다. 공모전과 팀 프로젝트, 대외 활동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역시 업무를 개선하거나 고객 응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경험의 크기보다 그 안에서 맡았던 역할과 성과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경험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활동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또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성장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담아낸다면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입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만은 아닙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직무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입인데 경력은 어디에서 쌓나 막막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무작정 새로운 스펙을 더하기보다는 내가 해온 작은 경험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잡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근 K푸드와 K뷰티, K패션까지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매장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처럼 국경을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함께 주목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이커머스 매니저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매니저는 국내 기업의 제품을 해외 온라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아마존과 쇼피, Q10, 틱톡샵 등 글로벌 플랫폼의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해 마케팅 방향까지 결정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격과 광고, 프로모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또 국가별 배송 방식과 결제 시스템,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불편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실행하는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기술도 이들의 업무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상품 설명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거나 해외 소비자들의 리뷰를 분석해 인기 제품을 예측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국가별 소비자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디렉팅을 진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또 광고 성과 분석과 재고 관리, 고객 응대까지 AI가 지원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 매니저는 단순한 판매 관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셈입니다. 이 직업에 필요한 역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라별 소비 문화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도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어보다 기획력과 분석력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진출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화장품과 식품, 패션 기업은 물론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기업까지 글로벌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해외 직판을 적극 추진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K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기업도 함께 늘어나면서 관련 직무의 성장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판매하느냐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매니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와 시장을 연결하며 기업의 해외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AI 기술과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한 다양한 산업에서 더욱 주목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판다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글로벌 이커머스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이 직업에 직접 도전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구글 미트, 줌 같은 온라인 회의 툴이 나오면서 이제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밤낮이 바뀐 직장인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외 본사나 파트너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밤 11시에 줌 미팅에 들어가거나 새벽 6시에 노트북을 켜는 일들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시차 노동 거부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식 아나운서, 실제로 시차 갈등을 겪는 이 직장인들의 피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인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퇴근을 했어도 미국이나 유럽의 업무 시간이 시작되면
메신저 알림이 끊이질 않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잡히는 화상회의에 참석하느라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글로벌 협업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정당한 휴식권과 수면권이 보이질 않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개인의 삶이 침범당하고 있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일 아나운서, 그런데 비즈니스의 특성상 사실 시차 협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업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요, 글로벌 시장과의 소통이 생존과 직결되므로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휴식 시간을 침해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시차 노동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나 보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정규 근무 시간 외의 시차 업무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거나 참여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글로벌 시차 노동 거부권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일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무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할까요? 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소통을 실시간 화상회의로 해결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텍스트 기반의 비동시성 소통을 원칙으로 삼고 회의 내용을 녹화해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서로의 근무 시간을 존중하는 비대면 매너가 기술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기업의 인식 전환도 시급합니다. 해외 지사나 파트너사에게 한국 직원의 정규 근무 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 선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밤을 당연하게 갈아넣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오히려 핵심 인재 이탈을 부르는 비효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경이 사라진 일터가 개인의 소중한 밤과 새벽까지 앗아갈 권리는 없을 텐데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이 노동자의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성장은 지속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스케줄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삶의 궤도를 잃어버린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차의 무게를 개인이 아닌 기업과 시스템이 나눠져야 할 때 같습니다. 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국경 너머로 건강하게 연결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고영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운동선수가 무릎을 붙잡고 쓰러지는 장면은 경기장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무릎 부상은 경기 출전 여부를 넘어 시즌 계획과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에게도 무릎은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걷고 계단을 오르고 운동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무릎과 스포츠 손상 분야에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왕준호 교수입니다. 왕준호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정형외과 의사의 길을 걸으며 무릎 관절과 스포츠 손상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이어왔는데요. 현재는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이자 골관절센터장, 스포츠의학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 연골 손상 등입니다. 무릎은 체중을 버티고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관절입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뛰다가 멈출 때도 계속 사용되는데요. 그만큼 무릎 치료는 환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무릎 부상은 경기력과 직결됩니다. 축구처럼 방향 전환이 많은 종목이나 농구처럼 착지가 반복되는 종목에서는 무릎에 큰 부담이 쌓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면 수술 이후에도 긴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귀 시점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통증이 줄었는지, 근력이 돌아왔는지, 경기 중 충돌과 방향 전환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왕준호 교수는 국내 프로 선수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팀닥터로도 함께했습니다. 팀닥터는 선수의 몸 상태와 부상 위험, 출전 가능성을 계속 살피는 자리입니다. 선수는 뛰고 싶어 하지만 의사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한 경기뿐 아니라 선수의 다음 시즌과 커리어도 걸려 있습니다. 왕준호 교수의 활동은 진료와 수술뿐 아니라 연구로도 이어집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관절 연골 재생과 스포츠 재활 분야에서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줄기세포와 3차원 세포 프린팅, 로봇 수술과 내비게이션 수술 같은 미래 의료 기술에도 그의 연구 분야와 연결돼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수술은 더 정교해지고 회복 과정도 더 세밀해집니다. 그만큼 환자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넓어집니다. 왕준호 교수의 연구는 무릎 치료가 현재의 수술 기술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회복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걷고 뛰는 일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무릎을 다치면 익숙했던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회복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왕준호 교수의 이야기는 정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멈춰섰던 사람이 다시 걷고 부상으로 흔들렸던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과정 뒤에는 환자의 다음 움직임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는 무릎과 스포츠 손상 분야에서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왕준호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걸음을 되찾게 하는 일은 누군가의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런 복귀 뒤에 선수들의 다음 시즌과 커리어까지 내다보면서 복귀 시점을 판단하는 팀닥터의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걷고 뛰던 일상이 환자의 다음 움직임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왕준호 교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광고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광고인의 일터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광고 한 편을 만들려면 기획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편집자까지 여러 사람이 긴 시간 협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한 번에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실제 마케팅 현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AI에 주목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시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WPP는 자사 AI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4인 팀기 중 주당 14시간을 아끼고 한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는 크리에이티브와 전략 개발 시간이 4주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소비재 브랜드 출시에서는 콘텐츠 생산량이 33배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형 브랜드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생성형 AI로 개발한 연말 광고를 2년 연속 선보였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주요 소비자 지표와 구매 전환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AI를 통해 글로벌 캠페인을 더 빠르게 현지화하고 시장별 반응을 보며 수정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집행되는 공간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WPP 미디어가 오픈 AI의 광고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챗GPT 안에서 새로운 광고 경험을 시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소비재, 기술, 여행 등 여러 업종의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업이 이제 검색창과 피드뿐 아니라 대화형 AI 환경까지 새로운 매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인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2025년 맥킨지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가장 자주 쓰는 영역으로 마케팅, 세일즈를 꼽았고 생성형 AI를 쓰는 조직의 21%는 이미 일부 업무 흐름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맡는 일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쓰는 조직의 27%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모두 사람 검토 후 사용한다고 답했고, 기업들은 AI 도입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채용하고 재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광고인에게 더 중요해지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카피를 직접 쓰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설계하는 능력, 여러 시안 가운데 브랜드에 맞는 결과를 고르는 판단력,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읽고 다시 수정하는 해석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광고업계는 업계 흐름에 맞춰 AI 활용의 책임 기준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투명성, 데이터 사용, 공정성, 인간의 감독, 유해성 방지, 브랜드 안전, 환경 고려, 지속적 모니터링을 AI 활용의 핵심 원칙으로 세웠는데요. AI 광고 시대의 저작권, 편향, 개인정보, 허위 표현 같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현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AI 흐름에 맞춰 광고업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넘어 어디까지가 효율이고 어디부터가 위험인지를 판단하는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AI가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효율적이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가려내는 인간의 통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속도에 무작정 휘둘리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또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는 나만의 안목을 키워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일터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호식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은 제조업이나 건설 현상뿐 아니라 음식점과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 시간을 함께 움직이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 일부 업종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도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업,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업가들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업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된 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과 농촌산업, 건설업처럼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 라인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도 2026년 비전문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19만 1,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산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언어와 문화 차이, 산업 안전 교육, 훈련도 향상 등은 앞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과 안전관리, 언어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적응까지 함께 뒷받침돼야 노동시장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엘 아나운서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네, 은퇴 이후에는 일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지내는 삶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더 오래 일하려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층 노동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은퇴 이후의 일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 명에 가까워졌다. 이 얘기는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978만 명이었고요. 고용률은 59.5%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령층 10명 중 6명 정도는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응답인데요. 고령층 가운데 장래 근로를 희망한 사람은 69.4%, 희망하는 평균 근로 연령은 73.4세였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전후를 은퇴 시점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70대 초반까지도 일하고 싶어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은퇴를 끝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일로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고령층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였습니다. 장래에 일하고 싶은 이유를 보면요, 생활비의 보탬이 5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전체의 51.7%였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 원이었는데요. 반면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는 개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139만 2천 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 안에는 일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부분은 퇴직 시점과 희망 근로 연령의 차이입니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2.9세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평균 연령은 73.4세였는데요. 둘 사이에 20년 넘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공백을 어떤 일자리로 채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일자리, 일하는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몇 살까지 일하느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5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1천만 시대는 단순히 고령층이 많아졌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동시에 일하고 싶은 의지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 일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지, 경험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령층 일자리는 노후 생계의 문제이자 우리 노동시장이 가진 인력을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은퇴 이후의 일터는 이미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오래 일하는 시대에 맞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촬영하는 CT와 엑스레이, 그리고 유방촬영 검사까지 이 영상을 판독하는 일은 오랫동안 의료진이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부위를 먼저 찾아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찾아볼 기업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입니다. 루닛은 의료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암 진단을 돕고 암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루닛은 2013년 의료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설립됐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의료 영상 분석에 적용해서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를 개발해왔고 또 국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022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국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의료 AI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의사를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돕는 AI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루닛의 대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입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유방 촬영 영상을 분석해서 폐질환이나 유방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표시해 의료진의 판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루닛스코프입니다. 암 조직을 분석해서 면역 항암제가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일지 예측하는 AI 플랫폼으로 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임상 실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 치료 과정까지 AI가 함께하는 겁니다. 루닛의 고객은 병원만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력해서 AI 기반 바이오마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기기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회사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 소프트웨어를 한 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독형 서비스와 사용량 기반 계약도 늘려서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 그리고 영상 검사 확대에 따라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의료진의 판독을 보조해서 이 진단 시간을 줄이고 또 놓칠 수 있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루닛은 의료 AI를 실제 병원 현장에 적용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루닛은 아직 연구개발 투자가 큰 기업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 확대와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확대, 또 해외 계약 증가, 그리고 반복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료 AI 산업은 높은 기술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별 의료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글로벌 빅테크와 해외 의료 AI 기업들과의 경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 AI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데요. 암을 발견하는 AI에서 이 치료를 돕는 AI까지 의료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루닛이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루닛이었습니다. 네,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돕는 의료 인공지능의 역할과 또 글로벌 무대에서 키워가는 성장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단순히 암을 찾아내는 걸 넘어서 치료 효과까지 예측하면서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게 됩니다. 루닛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초여름이면 더욱 선명하고 청초한 색을 뽐내는 꽃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 더욱 깨끗하고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인데요.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양평 세미원에서는 현재 풍류, 연꽃에 머물다라는 주제로 2026 연꽃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한강의 푸른 물결 위로 펼쳐진 우아하고 은은한 연꽃의 세계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맑고 깨끗한 여름날에 시원한 휴식을 선물할 양평 세미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세미원 연꽃문화재의 첫 번째 매력은 넓은 정원을 가득 채운 드넓은 연꽃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원 안으로 들어서면 매혹적인 붉은빛의 홍련과 단아하고 깨끗한 백년이 산책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의 연꽃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원 구석구석 깊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인 페리 슬로컴 선생이 기증한 희귀 수생식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를 배경 삼아 싱그러운 초록빛 연잎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일상과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뜨거운 한낮의 햇살을 피해 시원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저녁 시간대에 찾아오는 세미원의 신비롭고 로맨틱한 야간 개장입니다. 이번 연꽃문화제 기간 한정으로 매일 밤 8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어 은은한 조명이 연못 위를 따뜻하게 비추는 환상적인 밤정원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찾아오면 조용히 꽃잎을 여는 밤 연꽃과 거대한 잎을 자랑하는 빅토리아 수련의 매혹적인 자태는 오직 이 시간, 야간 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세미원은 발길이 닿는 모든 산책로가 고풍스러운 돌담길과 어우러져 완벽한 인생샷 명소가 되어줍니다. 전통의 정취를 가득 담아 항아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독대 분수와 한강의 역사적 의미를 고스란히 품은 배다리는 세미원을 대표하는 최고의 포토존인데요. 특히 배다리는 과거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설계했던 배다리의 역사적 의미를 재현해 놓은 곳이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초록빛 거대한 연잎과 만개한 연꽃송이를 배경 삼아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걷는 매 순간이 그대로 액자가 되어 여름날의 소중한 추억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세미원을 알차게 방문하기 위한 이용 요금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 요금은 7,000원으로 현장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양평사랑 상품권 2,000원을 즉시 환급해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경증 장애인분들은 우대 요금인 4,000원에 입장하실 수 있으며 상품권 1,000원이 환급됩니다. 30인 이상의 단체 관람 역시 우대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참고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나 양평군민,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은 관련 증빙을 지참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연꽃은 뜨거운 햇살 아래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여름의 전령사 같은 꽃입니다. 탁 트인 남한강의 자연과 은은한 연꽃의 향기, 그리고 로맨틱한 야경까지 갖춰진 양평 세미원. 세미원은 경기도 양평군 양수로 93에 위치해 있으며 경의중앙선 양수역에서 내려 도보로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니 차 막힐 걱정 없이 대중교통으로 가볍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 초록빛 가득한 힐링 정원 세미원에서 여름날의 시원한 휴식을 가득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주말에 바람은 쐬고 싶은데 이 막히는 도로랑 더위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많으시죠? 차를 몰고 나서기보다 대중교통으로 가볍게 이동해서 한여름밤의 은은한 연꽃 야경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산 지 1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왜 빨리 닳지 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스마트폰인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보통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무심코 해온 습관들이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올바른 관리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100%로 꽉 채워 충전해야 오래 쓴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쓰는 스마트폰에는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과거에 쓰던 배터리는 잔량을 기억하는 특성이 있어서 완방, 완충이 좋았지만 현재 모든 스마트폰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잔량 열이 되어 방전되는 순간 내부에서 화학적 손상이 일어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배터리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틈틈이 충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황금 구간은 어딜까요? 최적의 배터리 구간은 바로 20에서 80% 사이입니다.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반대로 95%가 넘어가면 과도하게 충전될 때고 전압이 높아져 배터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매번 80%를 맞추기 번거로우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최신 스마트폰 설정에는 배터리가 80이나 85%까지만 충전되도록 제한해주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핸드폰 배터리 수명을 매우 아낄 수 있죠. 많은 분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고 자면 과충전이 돼서 위험한가요? 라는 점인데요. 다행히 현대 스마트폰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보호 회로가 탑재돼 있어 폭발하거나 과충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새 꽂아두는 거 좋다는 뜻은 아니죠. 100%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전력을 소비할 때마다 다시 100%를 채우는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에 지속적인 전압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잠들기 전에 충전을 끝내고 선을 뽑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가장 싫어하는 치명적인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온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스마트폰의 적정 온도는 0도에서 35도 사이인데요. 여름철 볕이 뜨거운 자동차 안이나 찜질방 같은 고온의 환경에 스마트폰을 방치하면 배터리 내부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무거운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켜둔 상태로 고속 충전기를 꽂아두면 온도가 치솟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 뜨겁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충전선을 뽑고 열을 식혀주셔야 배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어떻게 충전하느냐에 따라 1년 만에 성능이 방토막 날 수도 있고 3년 이상 새 것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기,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80%대 유지하기, 그리고 뜨거운 거 피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알쓸정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풍성하게 해드릴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채워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